자, 이승만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다 이제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 말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 개인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박정희가 어떻고, 이승만이 어떻고, 뭐 노무현이 어떻고, 뭐 김대중이 어떻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인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게 되게 미묘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미국 대통령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뭐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공화당의 트럼프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유럽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뭐 노동당의 뭐 블레어 총리라든지, 토니 블레어라든지, 뭐 보수당의 마가렛 태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어느 정당의 어떤 인물.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제 우리 그것에 비해서 반대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을 얘기할 때는 김대중, 김영삼, 뭐 노무현, 안철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우리는 인물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좀 왕조 시대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절대군주와 대통령을 좀 혹은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어떤 좀 시민사회에 기반하고 체계화된 어떤 정치 코스가 없는 사회의 좀 특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 뭐가 중요하겠어요? 냉정히 따지면. 이승만 개인이 뭐길래? 박정희 개인이 뭐길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고민이 되는 건 그들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었고, 이승만 정권기, 그리고 박정희 정권기라고 하는 한 시대성, 그러니까 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대표성을 띈 존재가 있는 거고, 그 대표성을 띈 존재 옆에 뭐 친일파라든지 관료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붙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덩어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간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시대를 평가한다면 그거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인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되는데, 우린 여전히 너무나 이렇게 좀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김구 뭐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찬 이번에 무소속 의원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팟캐스트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국회의원 이번 7선이세요. 그분이 7선인데 7번 동안 당명이 똑같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 야권에 있었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계속 당명이 무슨 뭐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뭐 새정치, 뭐 민주연합 이렇게 계속 바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어떤 서양 시민사회나 서양의 정당 정치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근대화의 기본적인 틀거리들이 많이 부족한 나라에 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건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승만 개인에 대해서 굳이 평가할 필요가 있나, 뭐 박정희 개인에 대해서 굳이 평가할 필요가 있나, 인데 너무나 사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그 사람이 모든 족적을 갖고 굉장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한 시대를 이제 또 관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이하게 이 논쟁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개인 이승만부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승만 개인의 일대기는 관심이 없고요. 독립운동가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정권기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보면 이승만이란 존재가 역사에 처음 등장했던 건 이제 독립협회 때예요. 1898년에 이제 독립협회가 급진화가 되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촛불 집회 같이 이렇게 그런 어떤 막 활발한 어떤 데모 같은 것들, 그 당시 만민공동회라 불렀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소장파, 급진파, 그러니까 아주 좀 젊은 그룹의 리더였었어요. 젊은 그룹의 리더였고요. 굉장히 총명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이제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제국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의 발행인이 되기도 하고 아주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진파란 말을 쓴 건 뭐냐면,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깊이 얘기는 못하지만 독립협회의 주류는 고종과 함께 좀 입헌군주제적인 국가를 만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독립협회 내에서 정교나 안경수나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승만은 거기서 약간 빠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정교나 안경수 같은 사람들은 고종을 밀어내고 그냥 공화정 국가를 만들자, 이런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결정적으로 이승만은 박영료 같은 혹은 서지필 같은 굉장히 고종이 싫어했었던 인물들을 끌어들이는 독립협회 좌파 노릇을 하면서 독립협회를 아주 곤란에 처하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어쨌건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이 사건을 통해서 유명해지게 됐던 인물입니다. 시작보다 남달랐어요. 그럼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얘기죠.
어쨌건 이승만은 기독교 계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돼요. 그래서 감리교 계통의 선교사들이 얘를 키워야 되겠다. 이승만이라는 존재를 키워서 얘를 차세대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 혹은 한국의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들을 보여줬었죠. 배지학당을 다닐 때도 그때는 기독교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총명했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이제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몇 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40여 명의 죄수와 간수들을 전도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한문, 한글, 영어 사전을 만드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한글, 한문, 영어에서 뭐라 하냐 한한영 사전을 시도하다가 그 원본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완료를 짓지 못했고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주변에 많이 알려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워싱턴대나 프린스턴대 등에서 학석박을 5년 만에 취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신화적인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통과했냐. 요거만 이제 떼어놓고 이제 보통 얘기하면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그때 뭐냐 백년전쟁이라는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죠. 사실은 좀 너무 영화의 틀거리 자체는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역사 학계 내에서도 좀 논란은 좀 있었어요. 논란은 좀 많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나오셨던 이제 그 다큐멘터리 어떤 나와서 코칭하셨던 교수님들은 뭐 워낙 권위자들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왔었지만 실제 이 당시 이 학교에서의 학점은 보통 한 10불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는 거고 어쨌건 이렇게 뭐 하여튼 요즘 취득 과정 자체가 이분의 총명함과 어떤 리더십 같은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빨리 졸업할 수 있었던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뭐 그냥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 이승만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얘기는 다 빼고 이제 포인트만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박용만이라는 사람과 너무 마음이 의기투합을 하고 이 사람과 함께 이제 박용만이 먼저 하와이에 정착을 했고 하와이에다가 이승만을 초청하면서 하와이 한인사회에 들어와요. 의형제였었어요. 삼만이라고 이 두 명 말고 한 명 더 있었는데 이름이 다 만자로 끝나요. 그래서 아주 의형제로서 친하게 지냈는데 하와이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면 박용만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무장투쟁론자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와이에서 5만 에이커 이상의 땅을 얻어요. 땅을 얻고 농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어떤 지원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 한인 노동자들만 고용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같이 노동을 하고 이제 주말이나 일이 끝나면 그 한인 노동자들끼리 군복을 맞춰 입고 라이플총 같은 것들, 사냥총 같은 것들 이렇게 구해가지고 같이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때가 되면 아예 이렇게 좀 하와이 내에서 시간행진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독립의기를 고취시키고 굉장히 좀 이런 어떤 그런 무장투쟁론자의 모습을 이 시기 때 보여요. 근데 이제 이승만 하면은 평생을 지켜왔던 이승만의 노선이 뭐냐면 외교독립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력을 통해서 이길 수가 없다. 중요한 건 서구 열강을 설득해야 된다. 특별히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쉽게 말하면 일본을 밀어내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1단계로 먹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독립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나름의 본인의 현실적인 외교 독립론적 세계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을 해요. 근데 충돌한 건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충돌할 수 있죠.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엄청나게 싸워요. 이분들이 보통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소위 말하는 김구 같은 경우도 이동희의 오른팔이었던 김립이라는 사람을 암살시켜버려요. 그래서 김구의 백범일지만 읽어보면 김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독립운동을 가장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이동희 쪽 입장에서 보면 아주 탁월했던 활동가이기도 하고 이런 곤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등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갈등의 방식이 문제였었어요. 갈등의 방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인사회가 두 개로 쪼개져요. 한인사회가 두 개로 쪼개져서 이승만파가 이제 우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승만파에 의한 박용만파를 향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해요. 요게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남게 된 건 뭐냐면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하와이의 향토사학자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 한 분, 재미교포시죠. 2세인가 3세 분이 이 이승만을 기억하는 혹은 이승만을 봤던
살아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 만나서 이제 그 당시 캠코더를 들고 와서 기억을 다 녹화를 떴어요. 그게 지금 현재 다 있어요. 그래서 막 100세, 103세 이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자기 기억을 다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경험이 뭐냐면 다 그건 거예요. 세력 확장을 위해서 조직화를 시켰고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박용만 집단을 물리적 테러를 통해서 파괴시켰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박용만을 추종했는데 어느 날 곡괭이로 뒤통수를 맞아서 뭐 죽을 뻔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후에 보여주는 이승만의 리더십 전체적으로 언제나 본인이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은 아주 초월적 지도자였고 이념을 뛰어넘는 지도자지만 실제 이 사람은 권력 운용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신의 권력에 해가 된다고 딱 느끼는 그 순간 상대를 향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 쟁탈자적인 모습이 이때부터 나타나고 요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갈등은 임시정부 당시예요. 이분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되시죠.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9월달에 만들어지는데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고요. 이때도 원래는 이제 임시정부 헌법은 이제 그 국무총리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국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임시의정원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의정원 멤버들을 소집을 해요. 그래서 그 의정원 멤버들이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그들의 대표가 총리가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였었어요. 그게 원래 임시정부의 원래 헌법이에요.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가 훨씬 흔하지만 이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가들이 늘어나서 이제 대통령제가 흔한 거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영국식 제도가 훨씬 더 흔할 때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헌법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뭐냐 이승만 본인은 이제 집정관 총재라는 말을 되게 선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정관, 그러니까 대통령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일화지만 본인이 이제 뭐 프레지던트 리라고 하는 명함도 파고 돌렸고 그에 대해서 임시정부, 특히 이제 안창호가 격렬하게 이제 비판을 하죠. 왜냐면 실제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안창호의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고 특별히 자금도 미주에서 엄청난 자금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게 또 만들어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끝까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 입장에서 아니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려면 프레지던트로 뛰는 게 낫다. 그리고 내가 이미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날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안창호가 수용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사를 자세하게 공부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제일 처음에 이제 격렬하게 반대했던 건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승만은 우리나라 미국에 넘겨주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이승만의 외교 독립 노선을 비판했고요. 문창범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또 무장투쟁의 또 일파들도 신숙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안 받아들이게 되는. 근데 이때는 어쨌건 안창호의 리더십 속에서 안창호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하게 되면서 갈등이 1차적으로 봉합이 되죠. 근데 사실은 안창호도 이승만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굉장히 나빴고 한인사회에서 왜냐면 양대 거물이야. 그러니까 3대 거물이라 불렀거든요. 이 미주 사회에서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3대 거물이었는데 박용만은 조금 일찍 제거가 되고요. 이 안창호와 이승만이 거의 뭐 양대 산맥이었기 때문에 둘이 결코 사이가 좋을 리는 없었었죠. 근데 이제 포용을 한 건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부터 갈등이 이제 심각해져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아마 아시는 분 들어보셨겠지만 파리 평화회의, 뭐 베르사유 조약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막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외교적 독립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컸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그리고 사실은 상당수의 기독교 독립운동가 계열이 또 이승만을 지지했었고 했는데 문제 뭐냐면 막상 이제 그 이후에 개최된 뭐 베르사유 조약이 어떤 파리 강화회의라든지 또 그 이후에 아시아 문제를 해결 지으려고 했었던 워싱턴 회의 같은 내용들이 철저하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식민지들에게 배려가 없는 그런 결정이 다다닥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창호에 의해서 봉합됐던 분위기가 다시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봐라 무슨 외교 독립이 대안이 있냐. 또 이제 이때가 뭐냐면 1919년이 이제 3.1운동이라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주나 러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에 급속도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갈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념 갈등도 심해지게 되고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혹은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최고의 어떤 유명세를 자랑하는 대통령이라면
갈등을 봉합하거나 갈등을 해결했어야 돼요. 사실 어려운 주제도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서 이 상황을 본다라면 이승만을 대체할 사람이 그다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었고, 본인이 좀 마음을 열고 내려놓고 여러 가지를 수용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 당시 때 국무총리가 이동희였거든요. 근데 이동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인사회당, 나중에 이제 상하이 공산당, 고려공산당 만든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레닌과의 굉장히 깊은 관계, 사회주의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그룹들도 임시정부 안에 있었고, 이동희 같은 사람들도 이거 깨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을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잘했으면 충분히 잘 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상하이에 머물렀던 기간이, 이분이 임시정부 19년에 대통령으로 선임이 돼서 25년에 잘려요. 그러면 6년 정도 되잖아요. 정확히 다 따지면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이분이 실제로 상하이에 있었던 시간은 6개월밖에 없어요. 잘 안 왔어요. 되게 싫어했고, 오기 싫어했고, 그리고 와서도 되게 유명했던 일화가 뭐냐면 이제 호텔방에 머물렀던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가난했었고, 안창호 같은 경우는 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었다면 난 프레지던트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호텔방에 머물렀던 걸로도 아주 유명해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 요즘 말하면 2층 빌라들이 있거든요. 아주 빡빡하게 구성된 2층 빌라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 다 사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좀 이렇게 서민주택이죠. 그래서 김구의 와이프도 애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를 하다가 그 뜨거운 물 퍼오려고 1층으로 내려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서 굴러서 죽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의 경제적 처지는 너무 힘들었고, 신발도 이제 이렇게 신발을 살 돈이 없으니까 신발을 몇 개 덧댄다라든지 천으로 이렇게 묶는다라든지 묶어요. 근데 김구 선생 같은 사람 또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사실상 이제 양말만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발목만 신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덜렁덜렁거리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화 속에서 사실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그 당시에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뭐 잘 못했으니까 이제 비판을 받는 건데, 상황이 문제가 생겼었을 때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미국을 도미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뭔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사인이 없으니까 집행 못 하니까 임시정부 측에서 그러면 국무총리가 이렇게 대리 사인할 수 있는 걸 좀 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그걸 통과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승만이 임시정부로 들어오는 자금을 끊어버리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승만이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은 이제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박은식 선생은 이제 3개월 만에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는 아주 장기간에 이제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다가 32년에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크게 성공을 하고 40년대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재기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대강이 어떤 리더십인지 보이시죠, 그렇죠? 마지막은 이제 요게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임시정부는 21년부터 23년 사이에 몰락을 해요. 그리고 20년대 내내 되게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하나도 성공된 게 없어요. 그때 뭐 김구, 여운형 이런 소위 말하는 임시정부 내의 젊은 그룹들이 임시정부를 살려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잘 안 되고, 그다음 3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이끌면서 이봉창, 윤봉길 등등등의 한인 애국단원들이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테러 같은 행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열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그 의열 활동들이 성과를 거두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봉창과 그 윤봉길의 의거가 아주 크게 되면서 중국의 당시 지도자였던 장제스가 임시정부에 주목을 하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후원 파트너로서 장제스가 지원을 해주면서 임시정부가 조금씩 살아나요. 그러다가 40년대가 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곁다리 얘기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거든요. 냉정하게 따져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미국인들이었고, 또 많은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들을 또 보여주셨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좀 친미적 사고가 강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많지만, 이제 냉정하게 따졌을 때 문제 뭐냐면, 이제 이 시기 때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었고,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별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근데 문제 뭐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프랑스가 너무나 쉽게 빨리 항복을 하고, 영국이 살아는 있지만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수준.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이 혼자 저쪽에서는
어디냐, 히틀러와 나치 세력과 싸우는 거고, 그쪽은 이제 소련이 있긴 했지만 또 반대편에선 소련과 싸우는 구조. 그래서 제가 항상 재미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동원한 군인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군인의 수가 950만 명이에요. 950만 명.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태평양하고 대서양 두 개를 다 두고 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자 화력을 자랑하는 나라고 굉장히 많은 화력들을 보여있죠. 근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기간 전체 동안 미국이 사용했던 어마어마한 화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약보다 더 많은 양이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전쟁이 치열했는지도 알 수 있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상황이 밀리니까 중국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중국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작은 세력들이더라도 반일 세력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 임시정부가 이제 부활할 수,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활약을 할 수 있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국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김구의 지원하에서 40년대 때 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소위 말하는 로비스트로 이제 이승만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 딴 데서 얘기를 했나? 요새 얘기는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얄타 밀약설이라고,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 얄타 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45년에. 얄타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얄타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스탈린이 이제 대일전에 참전해달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근거 없이 이승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얄타 밀약설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만주랑 한반도를 미국이 소련한테 줘보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미국이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전쟁은 미국이 다 수행했는데, 완전 이게 심각한 위험비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당연히 이승만을 헤드로 내세웠던 건 임시정부니까. 왜냐면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통해서 미국과 소련한테 공인을 받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완전히 이제 반감을 갖게 되고 소련은 이제 아예 선을 딱 거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소련 입장에선 임시정부의 로비스트가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얄타 밀약설을 얘기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승만 본인은 아주 노련한 아시아의 반공 로비스트로 뜨게 되는 거고 임시정부는 이제 마지막 가능성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국제 공인을 향한 마지막 가능성 자체가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요게 이제 독립운동가 이승만에 대해서 거의 사실상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뉴라이트 계열이나 그런 데서 사실은 이승만에 대해서 온갖 독립운동 얘기 다 써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 중에 대부분은 요때 독립협회 때 이야기들, 서점에 가면 무슨 뭐 독립정신 같은 책 팔거든요. 요때 얘기들이고요. 요 기간 동안 있었던 이승만과 관련된 얘기들은 거의 다 날조예요. 그건 제가 이제 그 역사전쟁이라는 책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답변을 다 해드렸었어요. 왜냐면 그 대부분 임시정부가 활동하거나 다른 이야기들을 다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얘기하게 되니까 다 왜곡들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